안녕하세요. 앞에서는 자연과 지리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군별 지형 통계와 그것의 도구 변수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학에서는 인과 분석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군별, 면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과 분석을 하는 연구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분석을 하는데 자연과 지리 통계가 도구 변수로 상당히 유용합니다. 거의 모든 사회경제 변수는 내생적으로 결정되므로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아서는 무엇이 무엇을 결정하며 무엇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를 포함한 사회과학자들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지리 및 자연환경 변수를 도구 변수로 활용합니다. 데론 에스모글루, 사이먼 존슨과 제임스 로빈슨 세 분이 2001년 출간한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는 제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백인 이주자의 사망률을 도구 변수로 하여 분석한 논문인데 경제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제도를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로 구분하고 포용적 제도는 장기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반면에 착취적 제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포용적 제도가 확립된 곳의 성장률이 높고 착취적 제도가 확립된 곳의 성장률이 낮다는 회계 분석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것을 가지고 포용적 제도가 높은 성장률을 이야기하고 착취적 제도가 낮은 성장률을 이야기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성장률이 높은 곳에서 포용적 제도가 만들어지고 성장률이 낮은 곳에서 착취적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외생적인 제도의 변화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용하는 변수가 도구 변수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세계 각 지역에 식민지를 만들었을 때에는 현재와 달리 보건 의료 체계가 발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식민지 환경에 따라 백인 이주자들의 사망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당시 식민지에는 백인 이주자들의 사망률이 낮은 곳, 즉 백인들이 살기 좋은 곳에서는 포용적 제도를 만들었고 백인 이주자들의 사망률이 높은 곳에서는 착취적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체계가 잘 발전되어서 당시에는 백인들의 사망률이 높은 곳도 현재는 백인들의 좋은 휴양지가 되기도 하지만 식민지로 편입될 때 백인 이주자의 사망률이 높았던 곳은 그때 만들어진 착취적 제도가 이후에도 오랫동안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회귀 분석을 통해 검출된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혼재 변수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임을 보이기 위해서 지리 및 환경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더라도 이 상관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보이는 강건성 검증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군별 지형 통계를 활용한 연구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근대 시대에는 교통통신수단이 별로 발전되어 있지 않아서 수운의 편리가 있는 곳이 아니면 식량 조달의 문제 때문에 큰 인구가 모여 살기 어려워 수운의 편리가 있는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보의 유통체계도 수운의 편리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과거 관료제 사회였기 때문에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은 가문과 지역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과거 급제자는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배출되었을까요? 그리 모으는 조선시대 각 군과 주요 강 사이의 거리와 사마시 합격자 인구 비율 사이에 의무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강에 인접한 군일수록 인구 대비 더 많은 사마시 합격자를 배출했음을 보여주는데
이 같은 상관관계는 강으로부터의 거리가 외생 변수이기에 강에서 먼 지역일수록 과거 실시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하기 어렵거나 과거를 보러 서울에 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과거 급제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1910년대 미국 생산량 추계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는데 자연지리 통계는 이 논쟁에서 중요한 도구 변수로 활용되었고 이것은 군별 지형 통계의 활용도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10년대에는 조선 총독부의 행정 및 통제 기구가 정착되어 가던 시기로 이 시기에 집계 통계에 나타난 추세는 부분적으로는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식민지 정부의 정보 수집 능력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느 만큼이 실제로 일어난 변화를 나타내고 어느 만큼이 통계 커버리지 확대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문제시 되었던 것은 토지 조사 사업이 아직 진행되고 있던, 그래서 전체 경작지 면적조차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던 1910년대 쌀 생산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쌀 생산은 식민지기 조선의 총생산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1910년대에 쌀 생산이 증가했는지 여부에 따라 식민지기에 경제성장이 일어났는지 여부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발표한 쌀 생산 통계는 이 시기에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허수일 교수는 2011년에 쓴 일제초기 조선의 농업이라는 책에서 이 시기에는 실제로 쌀 생산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섭 교수는 이 시기에 일본에서 건너온 고수확 품종이 보급되면서 논의 토지 생산성이 증가했으므로 실제로 쌀 생산이 증가했다고 보았습니다. 1910년대에 일본 벽시가 보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허수일 교수는 일본 벽시가 고수확 품종이라는 사실을 의문시하고 따라서 일본 벽시가 보급된 사실을 근거로 쌀 생산이 증가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본 벽시가 많이 보급된 논의 토지 생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본 벽시가 비옥한 논을 중심으로 보급되어 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일본 벽시 보급과 농 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논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일본 벽시 보급률이 높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박섭 교수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근무하였던 정원교 박사님이 2006년 게재한 토지 산성도의 이해와 산성토양의 관리라는 논문에 의하면 토지 비옥도는 산성도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논농사의 경우 비옥한 토지는 약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수열과 박섭 두 분의 주장 중 어느 쪽이 합당한지는 일본 벽시 보급률과 토지 산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본장의 필자인 차명수와 황준석 두 분은 2015년에 게재한 1910년대의 쌀 생산은 정체했나 라는 제목의 논문에 의하면 군별 데이터의 회귀 분석을 통해 1923년의 일본 벽시 보급률과 토양 산성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1923년에서 1938년 사이에 일본 벽시 재배 증가율은 약산성 토지, 즉 비옥한 토지에서 가장 느렸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수열 교수는 2016년 게재한 반론 2010년대에 쌀 생산은 정체했나 라는 논문에서 반론을 제시했지만 비옥한 토지를 중심으로 일본 벽시가 보급되어 갔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인과 분석에서 지리 및 자연환경 변수의 도구 변수로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군별 지형 통계를 사용한 과거 급제자 인구 비율에 대한 분석과 1910년대 미국 생산량 통계 분석 등을 살펴보았습니다.